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안녕히 주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시장이 펼쳐졌는데요. 다우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의 신기록을 세웠고 S&P 500 지수도 신기록, 여기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워낙 강력한 시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기록들도 많았었는데 테슬라가 $800를 돌파했고요. 덕분에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도 장중 한때 $40,000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강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많았기 때문인데 어제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확정짓는 자리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이든의 당선은 확정이 됐고 여기다 조지아 상원 선거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발표됐던 고용지표나 아니면 무역지표 이런 것들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덕분에 여러 가지 호재 덕분에 시장은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현지 시간 7일 주요 지수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 다우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는 0.73% 오르면서 31,000선을 뚫어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2.6% 가까이 오르면서 13,0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오늘 강합니다. 1.53% 오르면서 3,80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스닥 지수는 처음으로 장중에 13,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처음으로 3,800선을 뚫어내며 오늘 미국장 굉장히 강한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일 많은 어려움 끝에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폭 해소가 돼 투자 심리를 지지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대가 의사당을 난입하며 혼선을 빚었지만 이후 회의가 재개됐고 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전일 거래가 마감되고 오래지 않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도 전해졌죠. 이제 민주당이 의회까지 지배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남아있던 상원의 2석을 모두 가져가면서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권한으로 블루웨이브 승리를 완성시켰습니다.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어져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도 은행 등 경기 부양 수혜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민주당이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해 규제 강화를 하고 또 법인세를 인상시킬 거라는 우려는 역시나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데요. 그래도 상원에서의 우위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급진적인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몇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오늘 지수가 이렇게 부스트를 또 얻었는데요. 12월에 서비스업 PMI가 전월 55.9에서 57.2로 오르며 3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PMI는 통상 50을 기준으로 두고 50을 하회하면 경기는 위축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번 달 PMI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였던 54.5도 훌쩍 상회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전주보다 3,000명 감소한 78만 7천 명을 기록했고 예상치 81만 5천 명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몇 가지 주요 이슈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 뉴욕 증시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업종별로는 9개 업종이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제는 좀 하락했던 이 기술주의 반등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 2.7% 넘게 오르면서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외 자유소비재도 2.1% 상승, 헬스케어 1.3%, 금융이 1.4%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이 되겠죠. 유틸리티 업종은 1.3% 넘게 하락하며 가장 약한 섹터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우 상승을 이끈 종목으로는 월그린스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장중한 때는 6.5%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해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5% 넘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카드 판매 관행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에 1.6%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월가 증시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베어링의 수석 전략가는 이제 교착 상태를 피했고 올해 더 많은 재정 부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감지수 집계가 거의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감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7% 가까이 오르면서 3만 1,000선 위에서 이렇게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나 13,000선을 뚫어냈는데 잘 유지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2.56%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 가까이 오른 3,80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전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부터 내려주세요. 네, S&P 500 지수가 3,800 그리고 나스닥이 13,000 등의 이른바 라운드 넘버에 좀 잔치가 펼쳐졌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평가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요. 3대 지수가 좀 이 신고가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일에 이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장중에는 굉장히 좀 높게 점쳐졌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에서는 경기 민감주 위주의 어떤 편중된 흐름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날은 의회에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승인을 했고 그러면서 트럼프도 1월 20일에 권력 이양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요인들 덕분에 결국은 선거 관련된 그리고 정치권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 또 전체 시장을 좀 심하게 언더퍼폼을 했었던 IT 업종이 이날만큼은 좀 베스트 퍼포머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시장이 우월한 성장성을 좀 평가를 계속해서 좋게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 그러면서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요인이 여전함을 또 한 번 좀 증명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한번 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4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CNBC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15만 달러 혹은 2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JP모건에서는 14만 6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최근 들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가격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조금 이 상승 탄력을 줄여서 39,204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유가도 올랐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0.6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와 관련돼서 가장 큰 뉴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향후 2달 동안 자발적이자 독자적으로 감산에 나서기로 결정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했고, 게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800만 배럴 줄어든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WTI 가격은 현재 0.65% 오르면서 50.9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 잠깐 볼 텐데요. 큰 변화 없이 오히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을 다소 줄였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한 때 1,928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 상승 탄력을 줄이면서 0.28% 오른 1,913.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날까지 1%대를 유지했습니다. 일단 선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국채금리에는 긍정적이었었고, 여기에다가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1%대를 유지해서 1.077%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인, 서티파이 했다라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로써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의 이 권력 이양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 될 텐데요. 날짜를 넘겨서 이어진 상하원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각 주별 선거 결과에 이의 없음을 좀 밝힌다고 한다면은 선거인단을 차례로 추가시키면서 좀 진행하는 그런 회의가 되는데요. 공화당 측에서는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에서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은 선거인단 306대 232로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합동회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던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으로 정회한 뒤에 재개된 것이 될 텐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의회의 바이든 승리 확정 후에 이 1월 20일에 원활히 권력을 이양할 것이다라면서 또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에서는 합동회의로 물론 선거 결과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았지만은 1년에 좀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국가가 좀 당면한 과제가 뭔지를 노출했다라는 또 해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일말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완전히 해소가 된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증시가 환호했던 충분한 이유가 될 것도 같네요. 그렇습니다. 전일에 이제 장 막판에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좀 난입을 했고 인명피해도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러면서 막판에 일부는 투자 심리 약화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바이든의 승리가 의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환호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중요한 것은 또 시위 사태 역시도 증시가 무난하게 넘겼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시장은 이를 좀 일회성 이벤트로 해석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아카데미 증권이라는 기관에서는 전일에 나스닥이 1%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러셀 2000 지수가 약 4% 정도 급등한 것을 본다면은 결국 시장은 새 정부와 그리고 경기 부양 기대, 여기에 따른 성장 반등에 집중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증시 앞길은 순탄하기만 한 걸까요? 사실 새해가 되고 나서 상승 랠리는 지속하고 있고 간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과열 양상은 아닐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드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역시 일부 경계론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날 마침 시티그룹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올해 내내 약 한 2%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성공과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정상화가 이미 상당 부분 증시에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논리였는데요. 그러면서 MSCI 월드 지수가 지금 PER이 20배 정도로 역사적인 평균인 15배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평가된 상태라고 시티그룹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이 좀 과도한 낙관론에 빠져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시장의 단기 조정이 왔을 때 제시한 전략은 역시 저가 매수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의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몇몇 연준 의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올해 상반기 증시와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말입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회복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초기 백신 공급 덕분에 올해 상반기 글로벌 이 팬데믹은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총 소비 자금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은 지속될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좀 쉽게 말하자면 막대한 양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지원 덕분에 올해 상반기 경제 회복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또 블러드 연은 총재는 이 고용 시장의 회복이 금융 위기보다 4년 정도 빨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팬데믹 당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인데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 고용 시장 회복은 이번에 4년 정도 빨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이 다른 연준 의원의 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말인데요. 마구 쏟아져 나오게 될 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바로 우리 뒤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사상 최대의 연방 정부 지출이 바로 우리 뒤에 있다면서 연방 정부의 지원책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팀장님, 이 정도가 된다면 올해 상반기 시장은 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물론 시장에 대해서 좀 예측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은 지금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결국 이제 통화 완화 정책 측면 그리고 재정 부양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시름을 덜었다라고 말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재정 부양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블루웨이브가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통 큰 재정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날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해 성장률의 플러스 1%포인트의 효과가 재정 부양으로부터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통화 완화와 관련을 해서도 이 기사에 나왔던 연준 위원들 외에도 대표적인 또 매파 위원이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당장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화 완화 기조를 좀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블러드 총재의 기대와는 달리 1분기에는 어쩌면 좀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본격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커 총재는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경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볼까요? 네, 2021년 올해 이 시장을 이끌어갈 업종은 여전히 기술주와 헬스케어주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최근 경제 회복을 예측하면서 경기 민감주의 순환 매장을 예고했고 이 분야에 투자하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는데 이 이튼 반스의 300억 달러 규모 주식 매니저인 야나 바토는 지난해 실적을 보여준 이 결과를 입증한 위 업종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불었던 구조적인 강세 훈풍은 더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강세장의 기술주와 헬스케어주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이들 업종의 신호가 쏘아 올려졌고 재택근무를 비롯해서 IT, 클라우딩, 보안 부문 투자는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술주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는 현재 상승하고 있는 스몰캡, 즉 소형주나 순환주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현금 흐름이 강하고 성장 매니지먼트가 견고한 대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섹터가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을 했고요. 바이오파마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견고한 펀더멘털에도 예상하는 주가보다 30%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많다면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장주 투자자든 가치주 투자자든 시장에서 올바른 기회를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술주에 대한 규제로 올해는 좀 기술주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경계론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기존에 성장했던 주식들이 올해에도 쭉 좋을 거다라는 그런 낙관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를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월가에서 보면은 웨드부시 같은 IB에서는 올해도 기술주의 훈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JP모건과 같은 IB에서는 순환매가 예전보다는 좀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치주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즉 여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각되는 분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의 흐름이 굉장히 또 좋았으니까 이 같은 분석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이익 증가율을 본다면은 헬스케어 업종이 10.6% 성장을 했고요. IT 업종이 4.9% 성장을 하면서 S&P 500 지수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서 1, 2위에 이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랠리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되는 그런 자료인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와 경기소비재 그리고 소재 등의 업종들이 기저효과를 좀 누리면서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증명이 이미 된 것이냐 아니면은 기대감이 큰 것이냐 각자 좀 선택의 문제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스퀘어가 비트코인 사업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란 평가에 간밤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엔 RBC에서 이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며 RBC는 테슬라의 강세를 인정했습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당초보다 더 낮은 158억 달러의 티파니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스퀘어입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디지털 결제업체 스퀘어가 이날 약 한 5% 정도의 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사업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덕분이었는데요. 미주어 증권에서 이날 비트코인이 동사 매출과 총이익 성장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사 이 캐시 앱, 그러니까 P2P 송금 앱에 대한 유저 참여를 증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말에 10만 달러를 만약에 달성하게 된다면은 스퀘어의 비트코인 관련된 총이익도 1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스퀘어의 이 비트코인 관련 총이익 1.1억 달러의 약 한 9배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스퀘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미주에서는 걱정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시앱 상에서의 비트코인 거래 관련 이익이 여전히 좀 좋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 3분기에서 지난해 1분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1,400달러에서 8,300달러로 오히려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주에서는 스퀘어의 이 기간 동안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익이 3배 증가했음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5,000달러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마무리된다라고 하더라도 스퀘어의 비트코인 총이익은 4배, 그러니까 4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미주어는 스퀘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300달러를 제시를 해서 지난 수요일 종가 대비해서 32%의 여전한 좀 업사이드를 점쳤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수혜를 볼 것 같은 기업들도 많지만 비트코인 자체 가격도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난 밤 사이에는 4만 달러를 장중한 때 돌파를 했었고 이게 3만 달러 돌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제 제가 돌이켜보니까 지난 12월 17일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첫 2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만 달러를 돌파한 것도 바로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비트코인 랠리는 엄청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에 시작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7,200달러에 불과했죠.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300% 가깝게 상승을 하더니 새해 들어서도 랠리를 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을 이제 주식에 대입을 해봤을 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장 가치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또 돌파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대표적인 비트코인 수혜주로 꼽는 게 스퀘어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져도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는 좀 의아한데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로직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캐시앱 상에서의 비트코인 매매를 허용을 했죠. 그러면서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자신들이 매입 후에 또 사용자들에게 재판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 비트코인 가격 추이와 상관없이 이 매매의 수수료를 물리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이 스퀘어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자면은 거래당 서비스에도 피를 물리고요. 그리고 이 매입에도 유저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는데도 1.76%의 지금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간의 비트코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신규 유입된 유저들 그리고 이들의 활발한 매매 활동 덕분에 수수료가 잘 거칠 것이다. 이런 로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뷰를 완전히 바꿨죠. 그러면서 반성문을 썼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장기 약세론자였었던 RBC 캐피털마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평가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1200%나 오른 다음에 인정을 하게 된 건데 이날 테슬라에 대한 장기 약세론자인 RBC 캐피털은 테슬라에 대해서 완전히 틀렸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RBC 캐피털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유지해오던 이 언더퍼폼 의견을 섹터 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의 339달러였던 것을 단 한 번에 700달러로 올렸습니다. 한 번에 2배 넘게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덕분에 일론 머스크도 이 소식과 함께 세계 최대 부자로 등극했다는 소식도 함께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세계 최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세계 최대 부자는 2017년부터 제프 베조스였었고 그 총 주식 가치가 약 1,840억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총 주식 가치가 1,85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세계 최대 부자로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머스크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최대 부자로 급부상한 그런 신기록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자, 팀장님, 이제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약세론자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밸류 부담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월가 평가는 어떨까요? 네, 현재 글로벌 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 3%에 불과합니다. 근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의 비중을 20%까지 늘릴 것으로 선언한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가 어떤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수요 급증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 반성문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마켓비트라는 웨브사이트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12개나 있습니다. 보유 의견도 12개가 있고 매수 의견은 8개로 약세론자가 좀 꽤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JP모건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며칠 전에 지난 4분기 인도대수 지표가 인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린 이 목표 주가가 105달러였습니다. 기존이 90달러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주식이 10배로 좀 분할이 될 것을 예상하고 이런 목표 주가를 냈나 이런 반응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올해 PER을 맥도날드 정도인 25배를 부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기업을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프랑스의 패션 그룹이죠.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유명 보석 업체 티파니 앤드 컴퍼니 인수를 완료하고 자회사 목록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라고 전했습니다. LVMH는 티파니를 15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7조 원의 인수를 완료했는데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티파니를 세계 보석 업계의 상징적인 브랜드라면서 이 사랑의 동의어라고 부르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티파니 인수를 추진해온 LVMH는 지난해 9월 돌연 미국과 프랑스의 무역 분쟁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이 인수 관련 건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티파니는 계약 불이행으로 미국 법원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역시 경영난에 빠진 티파니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였다면서 맞소송에 나섰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LVMH가 티파니의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시도였다라는 분석들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2019년 당시 티파니를 주당 135달러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를 131.5달러로 낮춰서 거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따라서 티파니 인수 가격은 기존 계약보다 4억 2,500만 달러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장외 시장에서만 거래가 되는 LVMH인데요. 이번 티파니 인수만 보더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은 입었지만 몸집은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인수건을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LVMH와 티파니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죠. 팬데믹에 의해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실적을 좀 본다면 회복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LVMH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좀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최근에 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티파니를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다. 그러면서 브랜드를 또 강화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노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최근에 뭐 결혼을 하는 사람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티파니가 약혼용 반지에서 이제 좀 탈피를 해서 젊은 층에 더욱더 좀 어필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과제가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VMH는 이 같은 상황 반전을 자신들이 좀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배팅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